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총평을 보지 않고 선생님이랑 지금 바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총평을 꼭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숲과 나무를 보는 관점 둘 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 개별의 문제를 푸는 게 나무를 보는 관점이라면 우리가 전체 총평으로 우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숲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총평 보고 선생님이랑 만났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1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문항이었습니다. 이런 발문이 나오면 우리가 또 1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회 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을 대비하는 것이죠. 자, 제시문 봤더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알프스 고산지대에 눈밭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니은을 봤더니 눈이 녹은 흙을 채집해서 DNA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귿 보면 눈 속에 미생물이 증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디귿 역시 자연현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1번 봤더니 기억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라고 했는데 가치함축이라는 얘기는 사회문화현상에 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보시면 니은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사회문화현상이기 때문에 필연성이 아니라 우리가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틀렸고요. 3번 보시면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당위규범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위라는 것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었습니다. 4번 보시면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다르게 보편성을 지닌다 라고 했는데 보편성이라는 것은 둘 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5번 보시면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했는데 5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라는 것은 둘 다 우리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자연현상이 사회문화현상에 비해서 훨씬 더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실은 이제 쉬운 문항이었었는데요. 얘가 우리의 이제 오답률을 살펴보면은 5번째, 그쵸? 우리 4번째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수능 사회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푸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대비하는 거 너무 쉽지? 라고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률이 아직 2학년에서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어서요. 얘를 보면서 아, 우리가 공통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구나. 달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화나 각종 메신저 등을 활용해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한 불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 지시나 급한 일이 아닌데도 아무 때나 연락하는 행위 등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에 비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라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기술은 발전하는데 물질은 발달하는데 그것에 따른 비물질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문화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화 지체에 대한 설명을 쭉 찾아보시면요. 바로 5번입니다.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요. 둘 중에서 뭐의 속도가 빨라서 뭐가 못 따라가는지 이것도 잘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 지체는 뭐가 빠르다고요? 물질 문화의 속도가 빠른 것이고요. 만약에 비물질 문화의 속도가 빠른데 물질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술 지체라고 또 다르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속도 차이 뭐가 더 빠르게 나타나냐라는 것도 추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고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것인데요. 공공부조 아니면 사회보험 아니면 사회 서비스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얘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오답률을 체크를 해봤을 때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난 문항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은요. 문항 자체를 보면 우리의 고3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아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우리가 5단원, 4단원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개념 정리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시험을 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4, 5단원 쪽에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아직은 미숙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3번 보시면은요. 요 세 가지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수가 있으면 문항을 잘 풀었을 텐데요. A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실시하여서 생활의 안정 및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업급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대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일종이라서 A는 사회보험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B를 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질병, 부산, 출산 등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여서 국민보건 향상을 시키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공부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출산 가정의 산모, 신생아 관리사의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서 건강관리나 식사 준비 등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회 서비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면, 대충 했다면 헷갈리는 게 이 두 개였을 겁니다. 뭔가 돈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의료비, 이거 건강보험이네.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다면 여기에다가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을 택했을 것이고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오답을 많이 해서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2번이 답이 아닌데 정답을 제외하고 2번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를 잘 구별했어야 되는 거,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1번 선지 보겠습니다. A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정답이죠. 2번 보시면 B는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공부조의 경우는 내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아도 이 요건에만 해당을 하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보시면 A는 B와 다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달리 때문에 얘가 틀렸습니다. 사회보험이 됐든 공공부조가 됐든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타나는데 공공부조의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4번 B는 C와 다르게 비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금전적인 원칙을 지원으로 하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틀렸고요. 5번 C는 A와 다르게 미래의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출산을 한 다음에 얘는 서비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요 경우에 한정을 해 본다면 얘는 사후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경우를 보았을 때 사회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아니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문항을 풀 때에는 발문을 잘 활용하셔서 주제를 좁히셔야 됩니다. 제시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선지와 연결을 시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발문을 보시면은요. 탐구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탐구 태도 4가지가 있죠. 개방이냐, 객관이냐, 성찰이냐, 상대냐, 요 중에서 하나를 연결시켜야겠다라고 먼저 주제를 좁히고 제시문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시문 봤더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금연 실패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지나 인식 부족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자 갑은 유해 물질 및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의 금연율이 현저하게 낮은 현상을 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의지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요인이 따로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알 텐데, 왜 그렇지? Why?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성찰적인 태도인데요. 다시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결론을 보면은, 자,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탐구할 때에 겉으로 드러난 양상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심층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심층적이다.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능동적으로 가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성찰적이 맞구나 라고 결정을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자, 나의 결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방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연구에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에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되죠.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나 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탐구한다라고 하는 게 성찰과 맥이 같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5번 보시면은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과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연구자 자신이 아니라 내가 연구하는 대상의 문화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게 바람직한 태도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상대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시문과 맞지 않기 때문에 5번은 틀렸고요.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냐 갈등이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불평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냐 갈등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를 봤더니 다른 일보다 기능적으로 더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은 그에 알맞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높은 수준의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러한 일을 담당하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등 분배의 결과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기능론입니다. 정확하게 기능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가와 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잘 푸셨을 텐데요. 기능론에 따르면 사회에서 어떠한 희소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중요도 혹은 위험도 등에 따라서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나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등 분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사회가 굉장히 더 잘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차등? 뭔가 같지 않아? 그럼 나쁜 거네? 나쁜 건 갈등?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면 여러분 공부를 잘못한 거고요. 우리가 원래 이제 기능론으로 돌아가서 이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를 보시면 개인의 능력 발달은 그가 놓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크게 좌우가 되는데,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나 기준 자체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기득권에게는 유리하게, 그렇지 못한 집단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겠죠. 이런 현실에서 사회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탓이라고 보는 것은 기존의 불평등을 공고하게 할 뿐이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결국 다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무엇임이 명확해졌습니까? 갈등론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여러분 언어 능력만 있어도 지금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가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게 기능론의 한계입니다. 이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보시면은 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이것은 가에 대한 설명. 4번
가는 나와 다르게 개인의 가정 배경 요인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나죠. 바뀌었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 보겠습니다. 나는 가와 다르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희소 가치가 배분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역시 가와 나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공통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희소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공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배분하는 방식, 분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능론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어떤 중요도라든지 위험도 등에 따라서 결국은 합의를 해서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갈등론의 경우에는 우리가 나누어 주는데 누구 맘대로 특정 집단, 기득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정해서 마음대로 나누는 거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항 푸실 때에요. 제시문 보고 보기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보면서 맞춰 나가는 것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억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과 미음은 모두 성취주의다 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기억 변호사고요. 미음을 봤더니 아버지라서 성취주의가 맞습니다. 니은 봤더니 동그라미 니은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는 목적이 사회화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우리가 갑의 역할 갈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이 어떤 갈등인지 봤더니 자, 지금 변호사, 이 사람은 갑은 변호사예요. 그런데 언론사 비리 관련 소송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지만 의견이 맞지 않는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겪습니다. 자,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내가 지위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말 그대로 나에게 기대되는 역할들이 너무 많아서 충돌이 생기는 건데 얘는 그냥 남이랑 다투는 거잖아요. 당연히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리을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했는데 최고의 변호사 상을 받았어요. 그쵸?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역할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얘도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과 리을이 맞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7번 넘어가겠습니다. 표는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 AB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단서 조항이 없더라도 관료제 아니면 탈관료제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준 삼으셔야 되고요. 자, 비교 기준은 첫 번째,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체계의 중시 정도인데 A가 B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럼 A가 뭡니까? 관료제. B가 탈관료제. 인 것이죠. 그래서 가를 봤더니 A에 비해서 B가 높은 거라서 탈관료제 하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적으시면 될 것 같죠. 1번 보겠습니다.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다. 틀렸고요. 자, 2번. A는 B와 다르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를 정답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은 편인데요. 달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잖아요. 어떠한 조직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목표는 효율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체계를 갖추었는데 비효율성을 목표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A는 B에 비해서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을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량권을 중시하는 것은 탈관료제이고요. 자, B는 A에 비해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라고 하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요. 가에는 업무의 세분화 및 표준화 중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높은 것은 관료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4번이다 결정하면 되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면접, 질문지, 참여 관찰을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탐구 계획을 발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갑을 봤더니 A를 활용하여서 일단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할 거냐? 면대면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면접법.
을을 보면은요,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남은 게 두 개잖아요. 질문지 아니면 참여 관찰. 근데 우리가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는 뭐냐면, 자,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통계 분석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양적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질문집법이 되겠죠. 자, 남은 C가 참여 관찰이 맞는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를 활용하여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 속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양상을 파악하려고 한다. 직접 관찰한다 라고 했으니까 참여 관찰이 맞구나. 정리하시면 되고요. 1번 보면 A는 1차 자료의 수집에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들은 다 1차 자료 수집에 활용할 수 있겠죠. 틀렸고요. 2번 보시면 B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글을 읽고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질문지를 활용하겠습니까? 용이하지 않고요. 3번 C는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참여 관찰이다 그러면 실제성이 가장 두드러진다라는 표현을 하죠. 답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A는 B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죠. 우리가 면접과 질문을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질문지가 대다수의 사람에게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답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5번 보시면 B는 C와 다르게 자료 해석 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아이들은 질적 연구에 따르는 자료 수집 방법들이기 때문에 지금 면접과 참여 관찰이 해당이 되는 거라서 틀린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가에서 라는 연구 과정을 순서 없이 랜덤으로 섞었다 라는 겁니다. 가를 봤더니 고등학생의 수업 참여도 및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 성적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나는 앞으로 이런 거 연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구 주제 설정, 그쵸? 그 다음 나를 보시면은요. 수업 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적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업 성적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결론을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결론이 아니라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인 결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가설이죠. 그래서 2단계는 결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도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단계는 뭐다? 가설 설정의 단계다. 달을 봤더니 응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적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없지만 수업 참여도와 학업 성적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응답을 분석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뭡니까? 자료 분석. 그리고 뭡니까? 결론 도출이죠. 라를 보았더니 연구자가 거주하는 A시의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수업 중에 질문 횟수와 발표 횟수,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 정도나 내신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가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고요. 2번 보시면 나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 틀린 답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 중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분석할 때 그때가 가장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계 중에 하나이고요. 가설을 설정할 때는 당연히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많고 많은 가설 중에 내가 이것을 가설로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 중립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2번 답이 아니고요. 3번 보겠습니다. 달을 통해서 영구 가설 중에서 하나만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달을 봤더니 얘와 얘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참여도네요. 자, 첫 번째가 스트레스니까요. 스트레스와 학업 성적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참여도와 학업 성적 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는 수용이 됐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3번이 답이죠. 그죠? 그래서 3번 답이고 4번 보겠습니다. 라를 통해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가 되려면 일단 수도 어느 정도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특정한 요건에 편중이 되지 않고 골고루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랜덤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예를 보면 A시의 고등학생 500명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고등학생을 일반화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되겠죠. 너무 A에만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4번 틀렸고요. 자, 5번 보면 가라, 나, 다 순서로 우리가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 4 순으로 우리가 연구가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이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익숙하지 않았다면 조금 이제 당황했을 수 있는 문항인데 또 주어진 대로 풀다 보면 까다롭진 않다라고 생각하셨을 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게임이 있는데요. 게임의 규칙은 뭐냐면 자, 지금 카드는 6개입니다. 총 6개인데 각각의 카드 내용이 가족, 회사, 시민단체 중에서 한 개에만 해당하면 1점, 2개에 해당하면 2점, 3개에 해당하면 3점입니다. 그런데 0점인 카드는 없어요. 그 말은 가족이랑 회사랑 시민단체 중에서 적어도 한 개에는 뭔가 해당 사항이 있는 말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참여자들은 번갈아 가면서 3장의 카드를 상자에서 뽑는데요. 일단 각각의 카드가 가지는 점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는 사회 집단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3개는 다 사회 집단에 해당을 하니까 3점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과업지향적인 사회 집단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공식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와 시민단체가 해당이 되니까 2점일 겁니다. 3번 보시면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단체밖에 없죠. 1번이고요. 자,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공식 조직은 회사와 시민단체가 해당이 되니까 2점이 될 것이고 본질 의지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것은 가족 하나니까 1점이 되고 6번은 모릅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회사에 해당하는 내용의 카드는 최소 3개이다. 회사는요, 일단 사회 집단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업지향적이니까 2번에 해당을 하고요. 자발적 결사체 아니고요. 공식 조직이니까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본질 의지가 아니라 결합 의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 의지에 따라서 결합이 되니까 틀렸고 6번 모르니까 최소 3개는 해당을 합니다. 기억 정답이고요. 니은 보시면 자, 카드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을 뽑는다면 5점을 얻는다. 그쵸? 3점, 1점, 1점이니까 우리가 니은도 맞는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카드 2, 4, 6을 뽑는다면 최소 6점을 얻는다. 자, 이번에는 카드 2번과 4번과 6번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5점이겠죠. 왜냐하면 6번은 우리가 몇 점일지 모르는데 적어도 한 개는 해당을 해야 되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점수는 1점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최소 5점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카드 4, 5, 6을 뽑았어요. 그래서 4점을 얻었다 하면 그러면 여기는 한 개만, 셋 중에서 한 개만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게 들어갔으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1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1점, 1점, 2점, 4점이 되겠죠. 이거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리을이 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제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주어진 것을 그대로 활용하여서 푸시면 또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문항이고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은 너무너무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지나 보기 보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가에는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어디 봅시다. 땡땡국에서 식사를 할 때 여러 종류의 음식을 한 상으로 한꺼번에 차렸었는데 이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코스 요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음식을 내보자 라고 이제 정한 거죠. 근데 지금 매개체, 그죠? 드라마라는 매개체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 전파이고요. 자, 2번 보시면 나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났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나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갑은 폐지가 젖었다가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폐지로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벽돌을 만들었고 이후 이 벽돌은 건축 차재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명에 의해서 문화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 요인이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보시면요. 가에서는 나와 다르게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강제적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요소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강제적인지 자발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떤 강압에 의한 문화 이식의 시도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답이 아니고요. 4번 보시면 나에서는 가와 다르게 자극전파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극전파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할 때에요.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 여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이거 자극전파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전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외부에서 요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극전파는 우리가 발명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파가 된 이후에 뭐가 플러스가 되는 거다? 발명이 플러스여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아니고요. 5번. 가나에서는 모두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 융합이라는 것은 A국과 B국의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C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이 우리가 이제 오답률을 체크했을 때 5번째로 높게 나타난 문항인데요. 일탈이론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면 매우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단원 중에 하나인데 문항을 풀다 보면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을 때 헷갈리기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문항 자체를 봤더니 일탈이론 3가지인데 낙인이냐, 아놈이냐, 차별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부정적인 자아 형성을 통한 2차적인 일탈에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답은 낙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일탈 행동이 타인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이 된다라고 보는 것은 2가지긴 합니다. 뭐가 해당이 됩니까?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낙인이 걸러졌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그러면 남은 하나는 뭡니까? 머튼의 아놈이죠? 1번 볼게요. 자,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게 우리가 낙인 이론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B는 문화적 묘포와 제도적인 수단 사이의 괴리를 일탈 행동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노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보시면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하는 것은
차별적인 교재 이론이었고요. 자, B는 C와 다르게 일탈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할 것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신중한 규정을 강조하는 것은 낙인 이론에서 얘기하는 대책입니다. 틀렸고요. 5번 보시면 C는 A와 다르게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애는 누굴까요? 낙인입니다. 낙인. 여러분 차별적인 제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얘는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차별, 그죠? 그러한 차이에서 오는 다른 결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설명은 낙인이라서 5번 역시 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필자가 지닌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제시문을 봤더니 우리나라와 다르게 A국의 부모가 사례금을 받고 10세 전후의 딸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혼시키는 조혼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임신, 노동을 강요한 악습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업과 목축업이 주요 산업인 A국에서는 일찍 가정을 꾸리고 많은 자식을 출산하는 것이 소녀들의 의무로 당연하게 이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문화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타문화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그 타문화의 맥락,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에 한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 게 모든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한다면, 위배한다면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해해야 돼 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상대주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5번이 되겠죠. 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도 훼손할 수도 있다. 14번 보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와 뭐를 분류를 하면 되겠다? 실제론이냐 아니면 명목론이냐 라는 거 찾는 건데요. 갑 보겠습니다. 기업의 문화와 제도가 그 기업의 성공을 결정을 합니다. 조직 문화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 수준이 달라진다. 자,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중요하다. 그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 사회 조직이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실제론이죠. 을을 보시면 아닙니다. 기업의 성공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뛰어난 직업이 많은 기업이 결국 우수한 기업입니다. 라고 해서 명목론이죠. 1번 보시면 갑의 관점은 사회를 실체가 없는, 실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실제론이죠. 2번, 을의 관점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실제론에 대한 설명. 3번 보시면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다르게 사회가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본다 라고 했는데 ABC도 하면 ABC다 라고 하는 것은 명목론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다르게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 구성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이게 정답입니다. 명목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체성, 능동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 5번 보시면 갑을의 관점은 모두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표는 연구자 갑이 A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자, 단서 조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T년에서 T 플러스 30년까지 A국의 남성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성 임금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민을 선생님이랑 해보고요. 자, 일단 주어진 표를 봤더니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 대비 여성 취업자 수의 비율이고요. 두 번째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입니다. 사실 밑에를 보시면 이 비율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뭐
대비라고 나오면 대비 앞에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어디로 갑니까? 분모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취업자 수 분의 여성 취업자 수를 우리가 구해서 100을 곱해준 거가 우리가 요 비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T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남성이 100명이 취업했어요. 그러면 여성은 48.5명이 취업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남성이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여성은 우리가 56만 3천 원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수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고 있다? 격차는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T년의 전체 취업자 수는 남성 취업자 수의 2배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숫자를 임의로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년도의 취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활용을 할 텐데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T년도에 남성 취업자 수가 100명이라면 여자는 몇 명인 거다? 48.5명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체 취업자 수는 148.5명인데 이게 100의 2배가 되느냐? 안 되죠. 그쵸? 1.5배도 안 되기 때문에 틀린 복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자, T 플러스 20년 대비 T 플러스 30년 취업자 수 증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낮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도 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남성이 둘 다 취업자 수가 100명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T 플러스 20년에 남성 취업자가 10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T 플러스 30년에도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여성 취업자는요, T 플러스 20년에 71.2명이고요. 뭐 우리가 사람은 점으로 이제 계산이 안 되지만 그냥 편하게 말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을 보시면 78.6명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전체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전체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1에서 78%로 늘었습니다. 전체가 증가했죠. 그쵸? 여러분 100에서 200으로 증가했을 때에 내가 똑같은 비중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려면 그 부분의 증가율의 속도도 전체 증가율의 속도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얘는 지금 비중이 71에서 78로 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2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1000배가 되든 얘의 증가율보다 얘의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의 비중이 증가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니은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냥 아주 편한 숫자 하나 보도록 할게요. T년도, 얘랑 상관없는 연도 그냥 아무거나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자, 지금 원래 100인 숫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를 차지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얘가 T 플러스 10년에 여전히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의 이제 모수라고 할 수 있는 애가 200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로 10개였다가 20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중을 차지하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얘의 증가율, 전체의 증가율과 부분의 증가율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커졌어요. 얘는 지금 10%에서 15%로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를, 비율이 아니라 수치를 살펴봤을 때에는 얘는 30이 돼야 되잖아요. 3배 돼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전체 중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려면 그 부분의 증가율은 전체의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아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T 플러스 10년의 남성 임금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과 여성 임금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의 액수 차는 T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T년도와 T 플러스 10년입니다. 여기다가 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비교를 이렇게 할 텐데 남성을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소수점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액수차를 보면은요. T년도에는 액수차가 얼마가 나는 거예요? 요 간격만큼 나는 거니까 지금 뭐 44 정도 대략 그죠?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얘는 48 정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남성의 임금이 동일하게 100만 원일 때에 44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우리가 임금의 액수차가 증가했을 텐데 심지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액수가 얘보다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96만 원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할 때에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심지어 모수가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해서 디귿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T 플러스 20년의 여성임금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T 플러스 10년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때와 이때를 임금을 비교할 텐데 자, 동일한 원리입니다. 100만 원,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이 52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T 플러스 20년에는 62만 8천 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남성 임금이 점점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1%든 10%든 100%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낮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답이다라고 하는 거 체크가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라고 하는 거 고르면 됩니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법칙을 내가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게 목적인 I가 양적 연구. 아니오면 얘가 질적 연구가 되겠네요. 기억, A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는 방법론적인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 A는 B와 다르게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을 중시한다 라고 했는데 직관적인 통찰은 질적 연구에서 씁니다. B는 A와 다르게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한다 라고 했는데 자, 4번이 틀린 이유는 둘 다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번의 경우에도 우리가 정답률, 오답률을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았던 거 탑 3에 드는 아이인데요. 지금 이제 문항 여러분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체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따져보면 여러분이 여기에 리을에 많이 낚인 것 같아요. 경험적 자료는 명과 계량화, 수치화 가능한 양적 자료만 쓰는 건데 얘가 아닌 건데 라고 5개념을 잡아서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했을 텐데요. 우리가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둘 다 경험적인 자료를 활용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원주민의 호피족 사이에는 건조한 8월이 되면 부족원들이 모두 모여서 비를 기원하는 기후제춤 의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의례가 비를 내리게 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기능은 자, 불안한 시기에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제도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제도에는 겉으로 내세우는 목적과는 별개로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관점하면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 혹은 것이냐, 미시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얘는 뭐다? 기능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설명을 찾아보면은요. 자,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시적 관점 중에 하나이고요.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거 갈등에 대한 설명, 사회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다라는 게 정답이라서 3번 답이고요. 4번 개인들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상상론입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거 갈등론이기 때문에 쉽게 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역시 우리가 보기 보면서 맞춰 나갈 텐데요. 기억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은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하위 문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삶의 중심에 두고 행복을 추구했던 기성세대의 문화, 우리가 반문화, 지금 우리가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하위 문화다라고 하면 곧 얘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반문화냐? 라고 묻는 건데 지금 기성세대의 문화는 뭔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측면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제시문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은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기성세대의 문화든 파이어적 문화든 우리가 하나의 이제 하위 문화라고 본다면은요, 얘네는 획일성을 방지하고 다양성을 지켜줄 수 있게 하는 거죠. 디귿 보겠습니다. 자, 의식주는 물질 문화가 맞고요. 리을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서의 문화는 모두 좁은 의미의 문화다라고 했는데 모두 넓은 의미입니다. 기성세대의 문화든 파이어족의 문화든 우리가 예술적인 측면, 뭔가 고상하고 그런 측면만을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의식주 등을 포함한 생활 양식 총체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넓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봤더니요. A국에서는 이사할 때에 고양이를 새 집에 먼저 들여보내서 눕는 자리에 침대를 놓는다라고 합니다. 되게 귀엽죠? 자, 지금 A국 사람들이 고양이가 이제 나쁜 기운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택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공유성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례는요. 불교 국가인데 이 나라에서는 새벽부터 거리에 나와서 탁발승의 행렬을 기다렸다가 음식을 공양하는 그런 문화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승려에게 음식을 올리는 것이 선행을 쌓아서 복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각되는 특성은요. 공유성입니다. 이제 공유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은 문화라는 게 배워서 아는 거 아니냐, 결국 학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두드러진다, 부각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공유성 공통점으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봤더니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더욱 풍부해진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축적성이라 틀렸고요. 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 변동성이라 틀렸고요. 자, 얘와 얘가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답은 디귿과 리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 대망의 오답률 1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번을 보면은요, 빈곤에 따른 자료 분석입니다. 지금 자료 1은 빈곤의 유형 A, B를 구분한 것이라서 지금 각각 절대 빈곤 아니면 상대 빈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갑국에서는 절대다, 그 다음에 상대다 라고 하는 빈곤 가구를 우리가 규정할 때에 최저생계비 미만이냐,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일단 A, B가 절대 빈곤이냐 아니면 상대 빈곤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될 텐데요. 여기서 결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서 뭐뭐에 비해서 라고 규정 짓는 게 뭡니까? 얘가 상대적 빈곤이죠. 그러니까 남은 게 절대적 빈곤이 돼서 이렇게 위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가에 해당하는 것은 오로지 뭐에만? 절대적 빈곤에만 해당이 되는 설명이 들어가야겠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B와 다르게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 수능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활용을 했던 선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 빈곤을 주관적 빈곤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상대적 빈곤이든 절대적 빈곤이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활용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이 둘 다 아닙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도 나타난가가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둘 다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3번 볼게요. 자, T년도에는 각국에서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과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T년도를 봤는데요. 파란색이 A 가구이고 빨간색이 B 가구입니다. 그러면 자, A가 상대, 얘가 절대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도에는요, 상대적인 빈곤이 5%이고요. 전체 가구 중에서. 그 다음에 절대적인 빈곤이 10%예요. 자, 이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얘가 훨씬 더 가구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상대적 빈곤선은 뭐를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위소득의 2분의 1.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생계비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크다. 그죠? 그런데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 보시면 T 플러스 10년에 각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 상대적 빈곤 가구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80%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오답이 가장 많은 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선지인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빈곤을 이해하실 때에는 이제 빈곤표라고 하는 선생님이 부르는 아이를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전체 어떠한 특정한 나라의 전체 가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기준을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상대적 빈곤을 활용하겠다. 나는 이쪽을 절대적 빈곤을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각자의 기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대적 빈곤 가구가 10%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얘가 10%가 나온 거고요. 절대적 빈곤 가구가 10%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도 10%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경우에는요. 상대적 빈곤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절대적 빈곤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머지 몇 퍼센트? 9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어떠한 나라의 전체 우리가 빈곤율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상대 빈곤율과 절대 빈곤율을 더할 거다. 더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람은 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80이 아니라 몇 퍼센트다? 90%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5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 플러스 20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각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중 3분의 1은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쵸?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는데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5%입니다. 근데 이 5%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전체 100 중에 5%가 아니라 15% 중에 5%를 얘기하는 거니까 3분의 1이 맞죠. 그쵸? 그래서 편하게 5번이 답이다 라고 이제 푸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얘는 이제 많이 보던 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 분석이라고? 라고 해서 먼저 긴장하고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면 사실 빈곤 자체 이제 출제되었던 경향성에 비춰봤을 때는 난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시기가 되었든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랑 만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믿고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요.